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법무부에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징계위 시작부터 위원 기피 신청, 기록 열람 등을 놓고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이 충돌하면서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사실상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에 이어 미국도 잠시 뒤 화이자 백신의 마지막 승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초쯤 백신 접종을 시작할 거란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선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 승인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테슬라가 벽을 들이받고 불이 나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차량을 보내서 운전자의 과실과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때 지역의 자랑이었던 대학이 이런저런 이유로 문을 닫고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조만간 상당수 대학이 존폐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흉물로 방치된 캠퍼스와 앞날이 막막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각 법무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열린 징계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측은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바로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겁니까? 네, 징계위 결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징계위는 오전 10시 38분쯤 시작했고 9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징계 청구 사유 6가지는 아직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윤 총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고 특별 변호인 3명이 출석했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회의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증인들의 증언은 녹음됩니다. 네, 신 기자,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네, 징계위원들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걸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징계위에는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지고 5명이 출석했습니다. 이 중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추가로 빠지면서 징계위원 4명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윤 총장 측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이 징계위 일정을 잡은 게 절차 위반이라면서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증인 신청과 채택 과정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고 중간에 정회도 하면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징계위를 추가로 열 수도 있습니까? 변수가 많습니다.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증인들에 대한 신문, 또 위원들의 심의와 의결 절차들이 남아 있어서 오늘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위의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에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일을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법무부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대기하면서 출퇴근하는 추미애 장관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이 통과된 뒤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사의 동일체 원칙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징계위의 결과는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피 신청 대상에 들어간 징계위원들이 이 신청을 판단하는 걸 놓고도 양측의 논리가 완전히 달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 3명은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절차에 대해 따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징계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좀 불거지는데 변호인 입장에서 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징계에서는?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위가 시작하자마자 절차상의 위법 등을 주장하며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정한중 위원장 대행, 안진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징계 사유와 관련이 있다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 걸로 전해집니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 절차를 위해 1시간가량 진행하다 중단됐고 오후 2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내며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던 심재철 검찰국장만 스스로 위원직을 회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양측의 논리가 완전히 달랐던 걸로 전해집니다. 윤 총장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며 4명에 대해 공통의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한 만큼 4명 모두 의결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징계위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위는 이런 윤 총장 측의 신청이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해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는 등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 기피 신청 부분 역시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지금 대검찰청에는 이상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사를 떠났습니까?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6시쯤 퇴근했습니다. 대검 측은 징계위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선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알린 상태입니다. 징계위 직접 출석 여부를 고심하던 윤 총장은 오늘 이른 아침에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평소처럼 오전 10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징계위의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결정이 나왔을 때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징계 판단에 대해서도 소송에 나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단 징계가 결정되면 그 효력을 즉시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징계위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헌재가 오늘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서 일단 징계위는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징계위가 오늘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기일이 잡히면 헌재의 결정이 다시 중요해지는, 정리하면 변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을 때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 총장의 직무정지 결정 당시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집단 반발하는 성명을 이어갔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그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네,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징계위까지 오게 된 건 추미애 장관의 강수로 봐야 할까요? 무리수로 봐야 할까요? 일단 강수 맞습니다. 법적으로 장관이 쓸 수 있는 권한 다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징계가 나온다면 초강수라는 표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무리수까지인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검사 징계는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나온 권한을 장관이 충분히 이용했다, 활용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절차적인 문제로 2번 연기했고 또 징계위원 선정도 매끄럽지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무리수로 보는 쪽에선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특히 공정해 보이지 않다는 비판도 충분히 많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2가지 방향으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문제인데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징계위원을 거의 다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징계위 결정 뒤에도 헌재 결정이 나오면 적용이 됩니까? 네, 위헌이 나온다면 징계위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봐야 할까요? 추 장관은 총장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차로도 징계가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징계를 추진한 겁니다. 반면에 윤 총장의 주장은 정반대죠.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결단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특히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선택한 정치 행위입니다. 이 정치 행위에는 정치적인 평가가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정치적인 평가라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보궐선거 있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일부 지지층이 이탈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된 게 있습니다. 추 장관이 이게 무리수를 써서 그런지 아니면 정반대로 정부가 윤 총장 문제에 대해서 너무 결단력이 없어 보여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명쾌한 답은 지지율의 하락으로 갈 것인지 다시 꺾여 올라갈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 총장은 징계의 결과에 따라서 법적 소송을 할 텐데요. 네, 소송으로 간다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 승복하지 않기 때문인데 어찌됐든 그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의 판단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징계의 결과는 뉴스 중에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도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개정을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표결에도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에서 밀렸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최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위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측에선 박수가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까지 본회의장 안팎에서 여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표결에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 187표, 조홍천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기권은 한 표 나왔는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장 의원은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야당의 반대권을 없앤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목 추천 의원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여당은 그동안 야당의 시간 끌기로 공수처장 결정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몫의 추천위원들은 사퇴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로 갑니다. 심수미 기자,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기약 없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는데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국회 청문 절차까지를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이번 달 안에 일사천리로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법 개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야당 반발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함으로써 야당의 비판이나 반발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는데요. 청와대는 사전 조율 없이 언론의 면담 요청을 밝힌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해심을 갖고 보려고 해도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주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선 청와대에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징계위가 의결을 해도 결국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절차대로 하라고 강조해온 만큼 문 대통령은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이에 대해 더 이상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재가를 할 걸로는 보입니다. 다만 재가의 시점은 징계위 직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징계가 결정이 돼도 윤 총장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의 결단에도 시간이 좀 필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소한 주말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뭔가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규탄하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도 만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해온 보수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특히 전광훈 목사와 함께 태극기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인물입니다. 이들이 모인 건 문재인 정부 규탄을 위한 집단 행동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난 민심을 함께 모으는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 필요하면 국회 안에서도 작년에 하던 것처럼 집회를 하자고. 그런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해 공감대를 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조기에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다시 태극기 세력과 손을 잡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일단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단체들 모임에 갔을 뿐이란 입장. 하지만 논란이 될 걸 의식했는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당은 당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비대위원들도 태극기 세력과 다시 손을 잡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오늘도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700명에 가깝습니다. 증상이 심한 사람과 숨지는 사람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병상도 모자랍니다. 확진을 받고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수도권에서만 500명이 넘습니다.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 체계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체육관에라도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병원을 만든다 해도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입니다. 긴 줄이 보입니다. 대기실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번호표는 1000번이 넘어갔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으러 찾아오는 발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수도권 선별진료소들이 운영 시간을 늘렸습니다. 밤 9시까지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투입되는 인력만 하루 평균 70에서 80명입니다. 일상 속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 양지요양병원에서 4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57명이나 됩니다. 전남 영광에서는 김장하러 모였던 5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문제도 더 심각합니다. 어제 수도권에서 병원에 가지 못한 확진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100명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서울에서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단 3개입니다. 급한 대로 서울의료원은 컨테이너 병상 48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아예 체육관을 빌려 대형 임시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센터를 하나든 2개든 집중치료시설을 만든 다음에 모든 관련된 의사들을 파견 형식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환자들이 벌써 떠들기 시작한 지가 며칠이 됐는데. 방역당국은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육관 병원을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상이 있어도 의료진이 문제입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방역당국이 모집한 코로나 관련 의료진 가운데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간호사들은 430명을 모았습니다. 100여 명만 중환자실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3차 대유행을 경고하면서도 의료진 확보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젊다고 해서 코로나19를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감염됐다가 완치된 20대 청년들은 JTBC 취재진에게 지옥에 떨어진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감기처럼 툭 털고 일어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근육통 때문에 한 열흘간은 하루에 1시간도 잠을 못 잘 정도였고요. 코로나 검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결과 나올 때까지 정말 건강했었거든요. 당연히 음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계속 고통이 진행되니까 그냥 지옥에 떨어진 느낌이더라고요. 태어난 이후였던 8월까지 약 4개월가량 M자 탈모가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원래는 머리가 이렇게까지가 머리거든요, 위에가. 근데 여기에서 날아간 거예요, 4개월. 그 사무실에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함을 가져다 준 존재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다고 걸리지 않을 확률이 없잖아요. 말로 폭력을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빈번하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안 하는 게 좋을 것이고 마스크를 꼭 쓴다든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밀집 장소를 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20대, 30대, 40대뿐만 아니라 모두가 미국은 하루에 3,000명이 숨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전해드릴 사례를 보면 왜 상황이 나빠지는지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파티를 하다가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마약과 성매매까지 적발됐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은 이대로면 백신이 있다고 해도 바이러스 확산을 쉽게 잡을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수갑을 찬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됩니다. 100여 명이 도로 위에 일렬로 앉아 있습니다. 경찰이 준 마스크를 이제서야 썼습니다. 빈집 지하실에서 마스크 없이 대규모 파티를 즐기다 무더기로 체포된 겁니다. 10대 청소년 3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현장에선 마약과 성매매 범죄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약과 총기가 압수되고 성매매 피해 소녀가 구출되는 긴박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분별력이 없습니다. That event would have had 500 people had we not broken it up. And imagine 500 people all in close proximity indoor, and then they fan out. 이런 파티는 미국 곳곳에서 아직도 예사로 열립니다. 파티가 열릴 때마다 소셜미디어에 영상과 사진이 올라옵니다. 하루에만 10만 명 넘게 입원하고 3천 명이 숨져도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자를 돌보던 의사도 숨지고 있습니다. He was working in the ICU COVID unit every day, so it was something that can't be avoided, unfortunately. 백신을 접종해도 면역 효과가 나타날 때까진 생활 방역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늦봄까지도 확산세를 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영국과 캐나다에 이어 잠시 뒤 미국도 화이자 백신에 대한 마지막 승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승인이 나면 다음 주 초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선구매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승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백신이 공항에 도착하면 본격 배송이 시작됩니다. 상자마다 위치 추적기와 온도 감지기가 부착됩니다. The Pfizer vaccine is with its requirements to be kept at -75 degrees Celsius. 이어 거점 냉동 저장 시설로 향합니다. 이곳을 거쳐 각 의료기관으로 보내집니다. 접종을 시작할 병원도 드라이아이스 공급업체도 예행 연습을 하는 등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Then FDA approves the vaccine. We would then authorize shipment within 24 hours. 미 식품의약국 FDA는 잠시 뒤 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합니다. 파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We will start to have shots in arms within 96 hours of EUA. 일주일 뒤엔 모더나의 백신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파이자 백신의 미국 내 임상 과정에서 4명이 안면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파이자 측은 전체 인구 중 발병자 비율보다 높지 않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2명이 백신을 맞은 후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당국이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선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부작용과 효능에 대한 FDA의 문제 제기로 승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언론 인터뷰에선 미국이 승인을 늦추면 내년 중반까지는
공급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장 앞서가다 가장 뒤처지게 됐다고 이곳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부작용 우려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임소라 기자와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우리는 언제쯤 시작합니까? 정부는 내년 상반기라고 했는데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계약을 끝낸 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보도처럼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승인이 늦어지면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유행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접종을 시작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문제가 더 큰데요. 한 백신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걸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다른 나라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보죠. 먼저 일본을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대해서 각각 6천만 명분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모더나도 2,500만 명분을 선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내 인구의 8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산 나라들이 많아서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역 상황이 우리보다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물량엔 좀 차이가 있네요. 일본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백신 확보전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7월부터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국민 100명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까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늦었다고 하는 일본도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신중한 건 좋은데요. 이 전문가들이 부작용 없는 백신은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K-방역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이 깔린 건데 지금은 방역 상황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중함과 자신감, 또 그 속에서 만일의 상황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역의 둑은 불안하고 또 백신은 늦어질 수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은 선제적으로 하고 백신 확보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부작용 사례를 다 보고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게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백신에 대해선 과유불급이 아니라 과잉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지고 불에 탔습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어젯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량 주인이 숨졌습니다. 다친 대리기사는 속도를 줄이려고 했지만 통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차에 탄 사람을 꺼내려 창문을 뜯어냅니다. 지붕도 통째로 뜯어냅니다. 어제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테슬라가 벽을 들이받으며 불이 났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량 주인 윤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은 사고 뒤 배터리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인 최모 씨는 속도를 줄이려고 했지만 차가 통제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급발진이라는 것은 그분이 운전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은 운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최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테슬라 전기차가 벽에 부딪힌 뒤에 왜 불이 났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기차가 쓰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전기차 1위 테슬라뿐 아니라 다른 전기차도 많이 쓰는 배터리인데 상대적으로 열이나 충격에 약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벼우면서도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열이나 압력, 충격에 약합니다. 더구나 리튬은 공기와 만나면 쉽게 불이 붙는 화학 원소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테슬라 화재도 배터리가 받은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벽에 부닥치면서 프레임 자체가 좀 밀리면서 바닥에 깔려있는 열에 의해서 취약한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압력을 받으면서 이 화재로 커진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테슬라 차량은 지난 2018년 3월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중이던 차량이 센서 오류로 중앙 분리대에 부딪혔고 다른 차량 2대와 연쇄 충돌한 뒤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역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국내 전기차 코나도 최근 잇따라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자 전기차를 타고 있거나 사려고 예약한 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더 보급되기 전에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폭발 위험이 거의 없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과수의 요청이 오면 협조해 조사하고 이후 차량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입니다. 어제 전자장치 부착법이 개정되면서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출소해서 머무를 집 주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 3군데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어딘지 노출하는 건 피하기 위해서 취재는 최대한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시킬 방법이 있는지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두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은 직선거리로 130m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을 조 씨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린이집은 저기 건물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른 걸음거리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 어린이집뿐만이 아닙니다. 조 씨 집 주변엔 500m 내에 어린이집이 6곳이나 됩니다. 서서 있는 거래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좀 걱정 정도가 아니세요. 여기가 어린이집도 많아요. 학교 주변이어가지고. 어제 국회에선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조두순법입니다. 조 씨와 같은 성범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조 씨 집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은 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곳과 함께 인근 어린이집 3곳은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100명 이상 어린이가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100명보다 적은 수의 어린이가 다녀도 지자체와 경찰이 협의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 씨 출소 전에 두 기관이 협의하면 가능한 겁니다. 안산시는 일단 조두순 집 주변에 CCTV와 비상벨을 달았습니다. 경비 초소 2곳도 설치했습니다. 한 곳은 경찰, 다른 한 곳엔 안산시청이 청원 경찰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글과 영상이 계속 나오면서 그 동네에 찾아가서 머물고 있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응징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 조두순을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에 정작 형을 마친 출소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조두순이 살 곳이라며 동네를 찍고 아예 숙소를 잡았습니다. 이 영상만이 아닙니다. 구독자와 조회수를 높이려는 겁니다. 이미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수십만 회에 달합니다. 보복과 관련한 연관 검색도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적 응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가 없다라든가 분리조치가 가능한 정책의 부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해자 하나를 응징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경찰은 출소 당일 폭력 사건에 대비해 강력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해내는 주역들. 말단인 소방사부터 소방교, 소방장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승진 심사는 현장을 이끄는 119 안전센터장이 먼저 1차로 평가하고 2차 평가는 소방서장이 합니다. 그런데 심사철만 되면 일부 소방서에서 센터장의 업무 도장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서장 마음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는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태명에 대한 생각보다 왜 가져갑니까? 이 금태에 대해서는 우리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현장의 119 안전센터장들의 평가 권한을 두고 큰 소리가 오갑니다. 센터장의 금품 권한을 내 위해서 배려를 행사해야 행정관들이 그래야 생각합니다. 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행정에서 지금 그런 일은 없도록. 초임인 소방사부터 소방교, 소방장으로 이어지는 소방관, 승진 심사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1차 평가는 현장을 지휘하는 119 안전센터장이 합니다. 이어 2차 평가를 소방서장이 합니다. 두 평가를 반씩 더해 최종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시를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제부 전화를 걸어가지. 운전 자체에 이제 보안상 행위에 하다 보니까. 불공정한 인사가 잇따른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팀장 중에 한 사람 진급을 시키면 저는 잘 줄라 해도 거기서 결과가 장난치기 때문에 안 된다. 부산소방본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지역 58개 119 안전센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또 소방 간부들에 대한 특혜성 인사도 소방관들의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검찰이 10년 전 승진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부산소방본부 소속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징계를 받고도 대부분 승진했습니다. 직원들은 반발했고 소방본부는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2010년 봄 부산소방본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승진 심사를 하던 D 과장이 갑자기 구속됐습니다. 승진 대가로 직원 10명으로부터 2,2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D 과장은 곧바로 퇴직 처리됐습니다. D 과장에게 돈을 건넨 공무원 3명은 정직, 나머지 7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불과 2년 뒤부터 4명은 소방령으로, 1명은 소방위로 승진했습니다. 또 다른 3명은 2016년 서장급인 소방정으로 진급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직위를 먹으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거든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쓰는 거죠. 부산소방본부 측은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을 지켰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정해진 임용 제한 기간을 끝낸 뒤 승진시켰다는 겁니다. 내부 부조리를 바로잡자며 최근 발족한 일선 소방서 직장협의회는 반발합니다. 이번 그때 저걸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직원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를 뽑는 그 구조가 청급, 응석 이런 조선시대에서 할 만한 일을 바꿔가. 현장에서 온몸으로 불길을 막는 일선 소방관들은 보다 상식적인 인사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끝이 났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징계위는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열립니다. 징계 여부는 이날 더 논의를 거친 뒤에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네, 그제 경남 양산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시신은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과 함께 살던 60대 여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웃들은 평소에도 이 용의자가 술에 취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해서 소란을 피웠던 2주 전쯤부터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비밀번호를 못 누르서 발견하는 게 아나서 아줌마가 다다다니면서 열어줍니다. 그런데 아줌마 소리 절대 못 들었어요. 이웃들은 60대 B씨의 인기척이 사라진 게 2주 전부터라고 말합니다. 함께 사는 59살 A씨가 만취한 채 집에 들어간 직후라는 겁니다. A씨가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폭력을 당하셨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다니. 그리고 이틀 전 경남 양산의 한 버려진 건물에서 발견된 시신이 B씨로 확인됐습니다. 집안에서 나온 핏자국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집을 나선 A씨가 포착된 CCTV 영상도 찾아냈습니다. 집에 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A씨 집에서 800m 떨어진 지하 배수로입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A씨가 사건 당일 장화를 실었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 손괴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붙잡힌 A씨는 여전히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지난 5월 아파트 경비 노동자 최희석 씨가 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죠. 이 주민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원은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꼭 씨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시오. 지난 5월 경비 노동자 최희석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말입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주차된 차를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주민 신모 씨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 또 맞았습니다. CCTV가 없는 경비원 화장실에 갇히고 사직하라는 협박도 당했습니다. 심 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경비원을 그렇게 괴롭히셨습니까? 괴롭힌 적 없고요. 경찰과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고 최희석 씨랑 유가족분들께 사과할 마음 없으세요?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7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정한 권고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생때 같은 님이 하루아침에 큰물 나가서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갑질을 당해서 가족을 등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가수 승리는 군에 입대한 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승리의 집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승리 측은 이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수 승리가 어제 군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쟁점은 승리가 성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여성 A씨는 5년 전 서울 마포구의 승리 자택에서 승리와 성매매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승리가 집에 있었고 성관계 이후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승리 측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승리가 성매매 여성인 줄 모른 채 A씨와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집에서 또 다른 성매매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여성 B씨는 2015년 크리스마스 당시 누군가의 차를 타고 승리의 집에 가서 성매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승리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승리는 지금까지 8개 혐의 가운데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하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타듯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중학생도 또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규제가 좀 풀린 건데 오늘 경찰과 함께 도심을 돌아보니 인도로 달리고 역주행하고 헬멧을 안 쓰는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넉 달 뒤면 다시 강화된 법이 시행되지만 그때까지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킥보드 2대가 줄지어 지나갑니다. 역주행을 하다 단속에 걸립니다. 선에 위반하신 거는 저쪽에서 중앙선 침범하신 거랑 대부분 인도로 달립니다. 킥보드가 인도로 달리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해보니 이용자의 60% 이상이 인도를 이용했습니다. 이용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법이 바뀌며 오늘부터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도로도 부족합니다. 차도는 위험합니다. 속도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대부분 규정 속도 시속 25km를 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헬멧 쓴 사람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피차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에 나섰지만 주의를 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보호장구를 빠르게 착용을 해주세요. 오늘부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규정이 없어졌어요. 다행히 넉 달 뒤부턴 완화됐던 규정이 다시 강화됩니다. 낮아졌던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아집니다.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도 다시 올립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넉 달은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문을 닫은 대학교 이야기입니다.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주변 상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죠.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캠퍼스는 흉물로 방치되고 남겨진 사람들의 미래도 졸지에 문이 닫히게 생겼습니다. 학령 인구가 해마다 크게 줄고 있는 걸 감안해보면 이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유리창에 금이 가거나 깨져 있고 복도 곳곳에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건물 외벽은 폭격을 맞은 듯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난 2012년 문을 닫은 한 대학입니다. 문을 닫은 지 9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쪽 계단을 보시면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된 듯 낙엽만 가득 쌓여 있고요. 바로 옆 게시판도 이렇게 덤불이 우거져 있습니다. 해당 대학은 항공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한때는 재학생이 3천여 명에 달했지만 학교 재단 비리와 부실 운영 등이 맞물리면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모양새가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관계자의 동의하에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건물 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도 바닥 타일은 상당수가 깨져 있고 천장도 일부 뜯겨 나갔습니다. 수업에 쓰였던 물품도 그대로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됐던 캠퍼스 내의 항공기입니다. 내부 실습 기자재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쪽에는 구명조끼도 볼 수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렇게 음식 모형도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건물과 부지에 대한 매각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폐교로 교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학교가 수년간 흉물로 방치된 사이 주변 상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와 있는 그런데 지금 학생들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96년도부터 장사를 했었고 96년도에 그때 지어가지고 97년도부터 학생들 받았나 그랬지. 지난 2018년 폐교한 또 다른 대학. 이곳 역시 학교가 문을 닫은 후 주변 상가도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는 학생들로 북적였던 대학교 인근의 상점 밀집 거리입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이쪽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녔을 것으로 보이는 이 당구장이 있는데 내부를 보니까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것 같고요.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을 이 맥주집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덤불만 무성하게 자란 상태입니다. 대학 폐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대학. 이미 올해 초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았고 내년 초 폐교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곳 역시 주변 상권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마 지금 다 막막할 거예요. 거의 바닥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오는 인원이 10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어요, 저희도. 재학생들도 심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편입학 제도를 통해 주변 학교로 옮겨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학교에 대한 적응도 걱정이고 특히 졸업을 앞둔 3학년은 모교가 사라진다는 안타까움도 큽니다. 저학년 때 선배들한테 받았던 것을 후배들한테 많이 못 해줘가지고 저도 좀 많이 아쉽죠. 저는 학교가 사라져도 저희 교수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커가지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교직원들은 수년째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출근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실직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항상 드렸죠.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올해 전국대학의 신입생 모집 정원은 49만 명. 수능시험 응시 인원 42만 6천여 명보다 6만 명 넘게 많습니다. 대학 폐교가 남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니 이걸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충분히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을 못한 거예요. 우리 대학은 지금 시작이지만 다른 대학들도 이미 시작이 돼가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폐교대학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은 논의 단계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모두 330여 개입니다. 해마다 학령 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 걸 감안하면 조만간 정원미달대학이 속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적절한 대책이라도 서둘러 마련해야겠죠.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주변 상인들까지 많은 이들의 삶이 달려있는 곳입니다. 대학이 문을 닫는다고 이들의 앞날까지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고석수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누가 했을까로 준비했습니다. 누가, 그리고 뭘 했다고 궁금하다는 걸까요? 오늘 공수처법 개정을 여당이 밀어붙이면서 국회 본회의장이 시끄러웠죠. 로텐더홀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욕설이 들려옵니다. 정 의원 소리가 났던 곳으로 향하는데요. 여기 큰 거야. 뻔뻔하게 하지, 뻔뻔하게 하지. 누구야? 정청래 뻔뻔하게 하지. 네, 권성동 의원 등이 말리면서 정 의원 회의장에 들어가긴 했는데 기분이 많이 나빴던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갑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등이 말려보지만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특히 법사위 야당 간사 김도읍 의원과는 서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정 의원 이후 소셜미디어에 동영상과 함께 범인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욕설을 한 게 누구인지 찾아달라는 건데요. 욕설과 막말, 고성과 몸싸움, 국회에서 이런 것 좀 그만 볼 수 없을까요? 두 번째 브리핑 6311번 버스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논란이 뜨겁죠. 시작은 그제 법사위에 낙태법 개정안 공청회부터입니다.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발의된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요? 예. 저는 20, 30대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주류의 그 시각이나 평가일까요? 네, 이 발언이 남성의 시각을 앞세워 여성들의 고통에 둔감했다는 점에서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이 망언이라고 비판한 논평을 냈는데요. 여기에 김 의원이 조 대변인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일이 커집니다.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거는 도와주지 않겠다. 명백한 갑질이자 협박으로. 네, 그러자 김 의원 오늘 남성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는 건 정의가 아니다. 이런 주장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글의 첫머리에 노회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6311번 버스엔 여성도 남성도 타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고인이 된 정의당의 정신적 지주까지 불러와서 정의당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그런데 6311번 버스요? 새벽 4시와 새벽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 전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노 전 의원이 언급했던 버스는 6311번이 아니라 6411번이었습니다. 다른 버스를 타서 그랬을까요? 정의당 오히려 김 의원이 버스 번호부터 틀려가면서 되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비판을 했더군요. 참고로 오늘 숫자 틀린 의원 한 명 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신 희생자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1914년 4월 16일 그날의 충격과 아픔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네, 2014년을 말한 거겠죠.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식은 몸을 치워버리고 스위치를 켭니다. 시간이 굳습니다. 돈이 굳습니다. 이놈의 세상 만날 그대로입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을 마주한 2년 전 오늘 인터넷 기사에 맺힌 이 댓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금의 시간도 또렷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 쇳물 쓰지 마라를 시작으로 10년 넘게 댓글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서
댓글 시인이라 불리는 제페토 씨 이야기를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짐승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 사람을 다치게 한다. 슬프다. 우리는 미화되었다. 세상을 떠난 이에게조차 멈출 줄 모르는 가시돋친 그를 마주한 순간 우리의 맨 얼굴을 가슴 시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날선 댓글로 서로를 그어대기 바쁠 때 300자 남짓 짧은 시로 세상의 희로애락을 매만진 댓글 시인 제페토. 하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마음을 흔든 문구는 노래로 전해졌고 시집으로도 나왔습니다. 그 쇳물 쓰지 말라는 10년 전 외침은 사람들 마음에 깊게 남았다지만 일하다 죽은 이들의 이야기는 이번 두 번째 책에서도 사라지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그 시간을 그것들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떠오르면서 너무 서글픈 거죠. 지난 10년 동안 아무리 개선되지 않으면서 하루 7명씩 죽어간다는 게. 그 사이 댓글 세상은 더 차갑고 잔인하게 변해갔습니다. 상대를 거의 뭐 어떤 경우는 멸절시키고 싶을 정도로 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 듯한 그런 표현들이 많았고요. 얼굴 없는 시인 제페토가 누굴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지만 가족에게도 숨겨왔다며 전화로만 만났습니다. 지금 부끄러움이 좀 컸죠. 저희 실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참 뒤쳐져 있으니까 저에게 있어서 시 쓰기는 참 지독한 반성문 같다 그런 생각을. 코로나 시대가 누군가 기침을 하면 누군가는 죽음을 떠올리는 난처한 시절이라 말하는 그는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서로를 좀 더 소중히 여기길 바랐습니다. 깎고 이렇게 다듬지 않으면 자칫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너그러운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JTBC 강나현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마이클 호턴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집에서 메달을 건네받았습니다. 코로나19는 노벨상 시상식도 바꿔놨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성대한 시상식과 연회가 이어졌을 오늘 노벨상은 수상자의 집으로 일터로 현지 스웨덴 대사관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탁자에 놓인 메달을 수상자가 직접 집어듭니다. I really had my heart set on some Swedish meatballs and pickled herring. 에마뉴엘 샤르팡티에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장은 베를린의 스웨덴 대사관에서 노벨 화학상을 건네받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채 잠만 들어올려 축배를 대신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 지성들이 평생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는 자리는 조촐했습니다. 일터에서 또 집에서 수상자들은 각국 스웨덴 외교관이 전하는 메달을 받았습니다. As you yourself cannot travel to Stockholm, your Nobel Prize medal and diploma have traveled to you here in London. 1,300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시상식을 열고 화려한 연회로 축하하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Würde ich lieber in Stockholm haben, vielleicht, aber es ist schon was Tolles. Das ist schon eine tolle Sache. 노벨상 시상식이 취소된 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이후 처음입니다. 택배 시상식에 이어서 온라인 공연이 열렸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는 비운의 올해 수상자들을 내년도 시상식에 초청하기로 했는데 1년 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이라는 전제를 뒀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수도권 폐지가 검찰의 권한만 비대해지는 우려가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검찰 개혁과 함께 전속권 폐지가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신 전속 고발권 이런 겁니다. 과거 정유사들이 기름값 짬짬이해서 소비자들에게 수천억 원 뜯어낸 일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억울해도 검찰에 처벌해달라고 직접 고발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런 짬짬이 일반 시민들도 고발할 수 있게 전속 고발권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속 고발권 없애면 검찰 권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일단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전속 고발권을 없애더라도 가격이나 입찰 짬짬이처럼 이 소비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이 중대한 담합행위로 한정한다는 게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 중대한 범죄만이라도 피해자의 고발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이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기업 수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검찰 권력 남용을 걱정한다면 이 조항도 손보는 게 맞을 텐데 그냥 뒀습니다. 전속 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에도 또 국정 운영 계획에도 국정 과제에도 항상 포함됐던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입장을 뒤집자 이 내부에서도 난데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당론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공정거래법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논란도 별로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 국민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전속 고발권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우려를 깊이 이해한다고 말을 했지만 검찰 권한이 커질 게 걱정된다는 말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4, 3, 2, 1, 0. 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으로 보내려고 개발 중인 유인 우주선 시제품 스타쉽이 시험 비행 중 착륙을 시도하다가 땅에 충돌하며 폭발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대표 일론 머스크는 로켓의 엔진 작동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럼에도 약 6분 40초에 달하는 비행 시간과 지구 성층권인 12.5km 상공까지 솟아오르는 최고 높이를 기록하면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얻은 성공적인 시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고도 알려진 B-1B 전략 폭격기에서 미사일이 분리돼 낙하합니다. 지난 4일 미국 뉴멕시코 공군기지에서 B-1B 기체 외부에 장착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짐을 분리하는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7년 전북 군산 미 공군 비행단에 배치된 제짐은 목표물 자동위치 탐지 기능이 있어서 사거리인 370km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지난 9일에 찍힌 사진입니다. 산 위로 원형 띠 같은 구름이 저렇게 층층이 쌓여 있죠. 회오리 바람 같기도 하고 UFO 같기도 한데요. 이 구름의 정체가 궁금해서 날씨 박사를 잠깐 좀 불렀습니다. 자, 김세영 기자, 이 구름 이름이 뭡니까? 네, 실제로 UFO로 종종 오해받곤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렌즈 구름입니다. 그라나다 같은 높은 지대나 산맥을 흐르는 안정된 공기가 바람과 만나 수직으로 구름을 만드는 건데요. 지역별 습도나 안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렌즈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네,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선박 위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아슬아슬하게 금방이라도 바다에 빠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본 국적의 이 선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중 강풍을 만나서 약 2,000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이 중 60여 개는 위험한 물품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선박 측은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 음식에서 쥐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서 식약처는 쥐가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 배달에 앞서서 5에서 6cm 크기의 어린 쥐가 반찬통에 떨어지는 모습이 찍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대표는 매장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값이 8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로 경기도 파주와 울산을 비롯해 규제를 피한 곳에 투기 세력이 몰린 영향이 큽니다. 파주에선 호가가 오르자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까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직장인 A씨.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2달여 전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다음 달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깨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하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과 저랑 같이 이제 맞벌이를 해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살기에는 정말 뭐 사치를 하진 못할지라도 생활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집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막막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다음 달 비워주기로 한 상황이어서 그 안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내 식구는 갈 데가 없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입니다. 바로 옆에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직 규제가 없는 이곳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 1억에서 최고 한 2억까지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래도 많이 되고 이제 그런 급등 때문에 이제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0.27% 올랐습니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중에서도 파주는 1.18%로 가장 많이 뛴 곳 중 하나입니다. 파주 집값이 오른 건 비규제 지역을 찾아다니는 투기 세력들이 갭 투자를 하며 불을 지핀 영향이 큽니다. 올 들어 경기도 수원 안양에서 화성 안산, 다시 김포와 파주로 집값 상승세가 옮겨붙는 풍선 효과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투기 세력이 집값을 들쑤셔 놓으면 실수요자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충남 당진에서는 선착순 분양 물량을 잡기 위한 이들이 텐트까지 치고 밤새 기다리는 과열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투기 세력을 단속하지 못한 채 두더지 잡기식으로 그때그때 지역별 규제만 하면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한국의 판정승으로 끝난 줄 알았던 김치 논쟁에 중국이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가 김치가 삼국시대 때 중국에서 건너갔다는 설명을 다시 올린 겁니다. 베이징 박성우 특파원이 중국의 이런 논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봤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지난 8일 한국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삭제한 지 6시간 만에 내용을 다시 바꿨습니다. 김치 기원 논쟁이란 제목 아래 김치가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썼습니다. 바이두는 지난 2002년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 베이징 농업무역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김치 고유의 특징을 설명한 논문의 주요 내용은 빼고 1300년 전 중국 장아찌가 한국에 전해져 오늘날 김치로 진화했다는 문장만 갖다 썼습니다. 제가 썼던 글의 취지는 한국 김치가 중국 파우차이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싶었고 또 그동안에 어떻게 김치가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떤 한 대목만 인용하는 건 완전히 취지를 오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김치 기원에 대한 항의는 단순히 번역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며 도리어 한국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전했습니다. 급기야 바이두는 홈페이지에서 김치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고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검증된 외부 전문가라면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조차 못하게 한 겁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못하게 했다는 건 자신감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건 문화적 사대주의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조한 미국 대사는 김치 종주국인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대목이죠. 대목 정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2-3개씩 있고. 꿈같던 연말 대목은 코로나19가 없던 작년 얘기입니다. 힘겹게 버틴 한 해, 기다리던 송년회 특수마저 사라져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김나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건 도미노. 올해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게임으로 입담으로 행사 분위기를 살렸는데 올해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질 줄은 전혀 몰라가지고 한 5분의 1 정도 차지할 만큼 연 매출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연말 대목도 사라졌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화상 채팅이 서툰 손님들의 온라인 송년회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자, 뭐 오도록 할까요?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돼요. 무대를 잃은 강사도 랜선 송년회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렉세션 강사였고요.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제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연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사람이 있으면은 들어와서 구경이라도 하고 이런 가게가 생겼구나 좀 뭐 아실 텐데. 한숨 쉬는 대신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파스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볼로네제 소스랑 면이랑 이제 사가시는 분들 계시고 끓는 물에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제 조리해서 바로 드시면 되세요. 송년 모임이 사라진 뷔페는 홈파티용 포장 음식으로 바꿨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포장 판매를 해본 적 없는 골목골목 작은 가게들까지 수제 맥주도 독특한 막걸리도 집에 싸갈 수 있게 해줍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면 오프라인으로 해야죠. 그게 저희의 일이니까. JTBC 김나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30년 안에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한 2050 탄소 중립 비전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기 안에 확고한 탄소 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수답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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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센처럼. 수답센이다. 세스코가 바이러스 케어까지.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에 세스코 자동 분사형 공기 소독기가 있나요? 24시간 바이러스를 소독하니까. 바이러스 케어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세스코 바이러스 케어.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오늘 날씨 어떠셨나요? 오늘 낮엔 평년보다 크게는 3도 이상 기온이 높았는데요. 우리나라에 따뜻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서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찬바람도 약해지고 앞으로도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글피까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을 보면 서울 3도, 대구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오늘보다 좀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9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중서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이 약해 국내 미세먼지에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까지 쌓이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 첫눈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서울 송월동 관측소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떨어지는 속도로 보아 진눈깨비로 보이는데 정말 눈다운 눈은 이번 주말에 올 걸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먼 서쪽에서 아주 차가운 고기압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요일쯤 우리나라에 찬 공기를 강하게 불어넣을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피까지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우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만큼 눈구름이 생기겠는데요. 이 영향으로 일요일에 중북부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찬 고기압이 눈구름을 밀어낸 후엔 본격적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월요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은 아침에 영하 9도, 그리고 낮에도 영하 3도가 예상되는데요. 이후에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 미리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네, 2020 미디어 어워드에서 JTBC가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와 가장 유용한 미디어로 선정됐습니다. 2014년 이래 7년 연속 1위입니다. 이 가운데 신뢰성 부문에서는 JTBC에 이어 KBS와 YTN이 2위와 3위에 각각 올랐고 MBC와 SBS는 각각 7위와 8위를 기록했습니다. JTBC는 공정한 미디어 부문에서도 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미디어 어워드에선 우수 콘텐츠도 뽑았는데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가 화제성과 작품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유료 방송 교양 다큐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미디어 어워드는 2007년부터 사단법인 미디어 미래연구소가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에는 국내 미디어 학자 369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